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음입니다. 강의를 듣는다는 건 되게 지겨운 일이죠. 그리고 사실은 1교시는 모두가 피하고 싶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제가 다음 세대 재단으로부터 체인지 온 컨퍼런스에 와서 첫 번째 첫 바다로 얘기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너무나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제가 아까 만난 몇 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학교에서 항상 석사 졸업생이나 학사 졸업생들이 와서 진로 상담을 할 때 비영리에 뭔가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뭔가 포텐셜이 굉장히 앞으로 터질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설이지 말고 비영리로 가서 너희 갈 길을 찾아라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비영리 재단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오디언스를 대하는 일이죠. 학교에서 언론정보학 또는 사회과학 안에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앞을 보고 계시는 분일까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하고 대화할 때와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와 그렇죠? 동료와 얘기를 할 때와 똑같은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씩 달라지죠.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보통 어떤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퍼뜨리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어떤 미디어로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어떤 제도권에서 사회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건 아니면 소소하게 내가 내 주변의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건 간에 소통이라는 현상은 사실은 상대를 통해서 상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어떤 과정이라기보다는 상대를 생각을 하면서 나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내가 미처 몰랐던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소통이라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저는 어메이징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비영리 재단, 미디어 혁신, 멸종, 생존 이런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내 자신, 내가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인 대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대학도 사실은 비영리 기관이에요. 비영리 재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흔히 대학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생각하지 않지만 대학도 굉장히 비영리 재단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미국에 현존하는 재단이나 기관 중에서 가장 오래된 비영리 기관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하버드 대학이랍니다.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미국의 비영리 기관이.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라는 게 비영리 재단하고 굉장히 뿌리가 같고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상황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우리가 해오던 일들을 굉장히 잘 해왔고 성심성의껏 선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깥의 세상이 너무 막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이것을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바깥에서는 계속 뭔가 빨리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비난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안에서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회의 같은 것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혁신할까? 또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언론정보학과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미디어나 언론, 방송 이런 어떤 그 제도권의 스토리텔러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어떤 미디어의 세계에서는 대표적인 비영리 기관인 거죠.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익성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회 모두에게 퍼뜨리는 스토리텔러가 된가, 뭔가 공정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스토리텔러가 되는 것이 공영방송인데요. 그 공영방송도 사실은 요새
굉장히 녹록치 않아 보여요. 여러분들 한 달에 2,500원씩 수신료 내시잖아요. 저도 내는데요. 저 KBS 1 안 보거든요. 거의 안 보거든요. 아까워요. 이걸 왜 내가 매달 2,500원씩 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인데도 아마 선뜻 왜 우리가 준조세격으로 돈을 기부해 가면서까지 비영리 기관으로서의 공적 스토리텔링 기관인 공영방송을 살려두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공영방송은 사실은 상업방송하고 굉장히 잘 밸런스를 이제까지는 이루어 왔었어요. 상업방송이 잘 틀어내는 영역이 있고요. 오락적인 거 잘 생산했고요. 늘 굉장히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을 해왔고, 그렇지만 그것이 밸런스된 것은 아니기에, 그리고 상업방송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든 컨텐츠들을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이나 대표적인 영국이나 일본이나 지금까지도 공영방송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공익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리고 모두의 펀딩에 의해서 움직이는, 광고주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공영방송을 이제까지 서포트를 해왔던 거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런 어떤 기억을 못하실지도 몰라요. 아마 방대욱 대표님이나 저 정도의 연배가 되는 사람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특히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KBS가 아니면 볼 수가 없었어요. 상업방송에서 많이 편성하지 않는 교육적이고 뭔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균형을 주는 컨텐츠는 공영방송에서만 제공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단한 어떤 개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 기관이라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깨져버렸죠. 점점 더 상업방송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 전에는 예컨대 고급 다큐멘터리라든지 사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데는 공영방송밖에는 없었는데,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 다큐멘터리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 동물만을 편성하는 채널, 거기다 오늘날 유튜브 이렇게 미디어 혁신이 일어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상업방송에 의해서 해결이 되면서 공영방송은 그야말로 입지가 좁아진 거예요. 우리가 고유하게 생산하는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갈 길을 굉장히 잃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는 부분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저는 공영방송사들이 공영방송 고유의 정체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뭔가 흔들림 없는 스스로의 자각이 약했던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외부 환경이 굳이 변해서 그렇게 됐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어줍지 않게 상업방송에서의 경쟁이 막 생기면서 겉으로는 막 쫓아가고 싶었는데 쫓아서 막 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된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공익적인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단단한 뿌리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상업방송이 안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상대적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해를 하고 있었던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거를 안 하고 이러이러한 데서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상대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규정을 하는 순간 상대의 영역이 넓어지면 자기의 영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공영방송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도 그렇고요, 공영방송도 그렇고요, 굉장히 끔찍하지만 슬로우 데스라는 키워드를 가끔씩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컨퍼런스의 키워드의 맨 앞이 멸종이지만 사실은 슬로우 데스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죽는다? 갑자기 어떤 존재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원인도 있고요.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슬로우 데스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 근근히 굉장히 오래 생명을 유지를 하고 조금씩 상황이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빠진다거나 데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 조금씩 사그러져 가는 거죠. 어쩌면 사실은 노년이 되고 늙어간다라는 것도 비슷한
그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점점 우리가 세상과 호흡하고 아이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누구랑도 이야기해도 세상의 흐름에 별로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서서히 노년이 되게 되면 세상의 흐름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어쩌면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세상과 호흡하지 못하게 되는 거, 그렇게 천천히 슬로우 데스로 가는 게 무서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자연의 섭리인 것도 같고, 앞서 말했던 어떤 대학이나 공영방송이 지금 처한 상황도 슬로우 데스의 어떤 사이클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가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이것을 구해낼 방법이 없을까? 갑자기 구해낼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대학 안에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큰 어떤 혁신이 이루어져서 슬로우 데스로부터 이런 문제에 봉착한, 정체성의 문제에 봉착한 기관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윈도우 업그레이드 하듯이, 아이폰 업그레이드 하듯이 조금씩 계속해서 뭔가 움직인다라는 거, 그것이 저는 혁신인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엄청나게 갑자기 변해야 될 것 같고, 혁신이란 말을 들으면 굉장히 피곤하고요. 저도 굉장히 혁신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익숙한 것들을 더 잘하고요, 익숙한 것들에 더 항상 편안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PC나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 많이 해보셨겠지만 요상한 것이 업그레이드하면 뭐가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피하고 싶죠. 업그레이드 안 하고 쌓아놔요. 그럼 언젠가는 시스템이 크래시하게 된다거나, 하나를 업그레이드 해놓으면 옆에 거를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PC를 업그레이드하면 프린터를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업그레이드의 사이클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하고 계속 호흡을 해나가고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가 중요한데 우리가 하는 본질만 잘하면 되지. 미디어 혁신, 계속해서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고 안 하던 일을 하고, 안 하던 일을 자꾸 하고 일을 버리고 뭔가 혁신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 본질, 우리가 원래 하고 있었던 것들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늘 가르치는 대로 잘하면 되지. 뭘 이것저것 새로 해본다라고 벌렸다가 그거 제대로 안 돼. 차라리 너희가 하던 일이나 그냥 제대로 잘해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디어 혁신이나 미디어와 공진화를 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나올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뭔가 미디어를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는 어떤 작업의 영역이 있고, 그것을 그냥 단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굉장히 부수적인 일들이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세상과 호흡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본업이 따로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의 차원이 아니라 세상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든 기관이든 제도든 미디어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판과 함께 호흡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부가적인 주변적인 작업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모든 사회 안에 있는 조직이나 제도가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업이 따로 있고, 그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가 아니라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새판 안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 한 25년 정도 안에
우리가 어떤 미디어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어쩌면 다 어렸을 때부터 겪어온 변화일 텐데요. 이걸 한번 쭉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맨 위에는 현실 세상들이 있었죠.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고 물리적인 존재가 있고 물건들이 있고 하는 세상, 우리가 물적인 세상 혹은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현실을 우리가 요즘 어떤 말로 표현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런 얘기를 요새 많이 해요. 온라인 세상에는 이렇고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이래. 이거는 오프에서는 이런 거야. 온라인에서는 이런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서 부르는 것은 온라인을 기준으로 현실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디어가 우리가 사는 현실 위에 어떤 레이어처럼 떠 있는 미디어 세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이래라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일상적으로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온라인이 하나의 기준이 돼서 현실을 규정을 하고 있는 세상 안에 모두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대로 반증을 하는 것이기도 하죠. 아마 I Love School이 언제쯤일까요? 90년대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실은 일상에서의 어떤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미디어의 세계의 어떤 처음 시작 혹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의 시초로 I Love School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I Love School은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현실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프라인의 세상에 있는 모임들이나 단체들을 그대로 그냥 떠다가 디지털 세상에 올린 거였죠. 그래서 무슨 초등학교 동창회, 무슨 고등학교 몇 회 졸업생 같은 이미 있는 모임들이 디지털 세상으로 슬쩍 얹어진 것이 우리들이 얘기하는 어떤 미디어 일상적인 어떤 미디어 활용의 시초였고요. 그 다음에 I Love School에 열광했던 사람들은 이거 재밌네. 내가 오프라인에서만 맥주집에서만 고향에 갈 때만 친구들을 만나고 동창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PC를 통해서 PC방에서 접속을 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그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만남이 연결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다른 세상, 이게 물리적인 어떤 세상은 아니지만 다른 세상에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떤다라는 게 이렇게 본질적으로 즐거운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카페 혹은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주로 I Love School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카페나 커뮤니티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카페나 커뮤니티가 생기면서부터 굉장히 특이했던 일은 그 전에 I Love School 단계까지만 해도 뭔가 우리가 현실에 있는 모임들이 디지털의 세상으로 슬쩍 얹어지거나 혹은 이때는 홈페이지의 세상이었죠. 큰 기관들이 국회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어떤 삼성증권의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주로 큰 기관들이 자기의 현실에서 있는 어떤 모습을 그대로 온라인 페이지에 얹기 시작을 하는 초기에서 다음 카페 같은 온라인 카페 현상이 생기면서부터 바야흐로 오프라인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모임이나 관계망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새롭게 사실은 등장하기 시작을 한 굉장히 최초의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거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하고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모임들에 내가 접속해서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조차도 몰랐던 내 자신의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나 안의 일부분들이 여러 모임들과 접속을 통해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 것이 이때부터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던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처음으로 개인 블로그를 쓰기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이제까지는
그것이 오프라인 관계망이건 아이러브 스쿨이건 다음 온라인 커뮤니티건 전부 다 단체 활동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모임을 만들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 데서 시소 역할을 했던 사람들, 아니면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포스팅을 올려서 사람들과 많이 일대일 교류나 일대다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 내가 어떤 집단에 굉장히 반향을 일으킬 수 있구나. 아, 내가 그냥 나는 별거 아닌 그냥 일반인인데, 그야말로 그냥 민간인인데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들어주는구나. 내 말에 반응해 주는구나. 아, 내 영역이 있을 수 있구나. 세상에 내 존재감이라는 게 이럴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자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자각을 처음 하기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슬슬 개인 블로그를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뭔가 그룹, 집단의 영역이었던 미디어 활동이 개인의 활동, 개인의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자기의 일상을 기록하게 되고 자기의 지식을 기록을 하게 되고,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런 거를 효능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뭐를 할 수 있다라는 능력치와 내가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어떤 믿음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두 개의 별개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능력이 있어도 효능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효능감만 막 분기탱천하고 실제로 능력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미디어 활동이 일반인 사람들에게 준 것은 뭔가 사람들에게 없었던 자원을 주었다라기보다는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아, 이 세상 안에 나의 존재감이 충분히 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가르쳐 준 것이 이런 미디어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 블로그로 옮겨간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개인의 어떤 미디어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소셜 미디어의 시초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해외 어떤 미디어 교과서에서도 가장 최초의 소셜 미디어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만든 싸이월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비로소 몇몇 사람들이 개인의 어떤 공간으로 운영을 하던 블로그에서 싸이월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생기면서부터 그것이 범용으로 거의 온 국민, 전 국민의 아마 70~80%,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의 아마 70~80%는 싸이월드를 한 번 이상은 경험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싸이월드는 그야말로 국민을 미디어로 올린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모두가 개인의 홈페이지를 갖고 개인의 존재를 갖고 사이버 세상의 개인의 존재를 갖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페이스북이 나오고 인스타그램이 나오고 뭐 스냅챗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최근에 많이 들으신 이야기일 것이고요.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우리가 이제까지 일상에서의 미디어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왔나를 쭉 보면 어떤 흐름이 감지되시죠. 점점 집단이 개인의 경험으로, 집단의 경험, 어떤 관계망 안에서, 관계망 안에서의 나에서 오롯이 내 목소리의 주체인 나로 개인으로서 계속 쪼개지는 경험이 있었던 것이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나오면서부터는 이것이 다시 그 개인들이긴 하지만 개인들이 성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어떤 미디어 공간으로 옮아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요즘 10대들은 안 쓰잖아요. 제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요. 둘째가 고등학생인데요. 한 2년 전인가 제가 페이스북을 조금 활발하게 쓰기 시작을 했더니 얘가 자기 페이스북 계정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래? 왜 너 열심히 하다가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쓰잖아. 그래서 논문 제목도 있어요. Your mom is coming. 페이스북에서 젊은 이용자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어떤 이용자의 어떤 이동, 마이그레이션 현상을 다룬 논문 중에 타이틀 중에 하나가 Your mom is coming. 그래서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개인의 주체가 됐다가 그 개인들이 싸이월드처럼 통합된 공간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 여러 어떤 집단별로, 데모그래픽별로 쪼개지는 현상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말하기도 조금 공포스럽지만 요즘 몇 년 동안
굉장히 우리한테 이게 뭔가 이 흐름을 어떻게 도대체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사물 인터넷이나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것도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데 이렇게 엄청나게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하라고 하고 IoT를 다루라고 하고 빅데이터를 다루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사회과학을 하는 저도 학교 안에서 굉장히 많은 번민을 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기술의 트랙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얼마나 내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더 잘 따라가야 할 것인가. 물론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빅데이터라는 일종의 요물이 데이터가 막 스스로 뭐를 한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사람의 행동을 기록해서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그것이 자원이 돼서 움직이는 판이기 때문에 여전히 빅데이터가 중요해진 세상에서도 가장 어쩌면 중요한 것은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관찰을 하는가, 내가 관심이 있는 영역의 인간 행동의 패턴을 어떻게 내가 잘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계량하고 수치화해서 데이터로 만들 것인가가 오히려 훨씬 더 빅데이터 시대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큰 데이터셋을 엄청난 통계 기법을 통해서 엄청난 컴퓨테이셔널한 자원을 통해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에 대한 관찰, 내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컴퓨테이셔널한 시대에 더 빛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미디어가 이렇게 개인화로 쪼개지는 동안에 미디어 세상에서만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죠. 사실은 미디어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안에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영상이 안 돌아가네요. 지나갈까요? 네, 이 장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잠깐 영상 클립을 가져왔는데요. 1988 응답하다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덕선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 보이세요? 덕선이가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남자친구 전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쯤 전화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집 전화를 통해서만 연락을 할 수 있고 연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됐죠. 저도 이 시절을 기억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남자친구를 사귈 때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하기 싫고 근데 전화는 해야 되고 하니까 제 남자친구랑 막 약속들을 했었어요. 9시 전후에서 2번 벨이 울리고 끊기면 그건 나다. 2번 벨이 울리고 끊긴 다음에 5분 동안 전화 안 오면 전화 근처를 어슬렁거려라. 2번 울리고 끊긴 다음에 5분 후에 전화 오는 건 나니까 네가 받아라. 엄마나 아빠가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근데 굉장히 일상적이고 우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변화들이 가져오는 것들이 정말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이 하나의 폰을 사용을 할 때, 그렇죠? 우리가 개인에게 부여된 전화번호가 없이 직장 전화번호 하나로 어떤 무슨 과, 총무과, 무슨 부, 무슨 실, 이 하나의 대표 번호를 공유를 할 때는 외부 세상과의 연결이 그 번호를 통해서 단체가 주체가 되는, 혹은 가족 단위가 주체가 되는 경험을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휴대전화라는 기술이, 굉장히 일상적인 기술이 세상에 생기게 되면서 더 이상 가족을 통해서 내가 연결이 돼야 되는 주체가 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우리는 모두 다 개인의 번호를 부여받고 개인이 어떤 다른 개인과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주체로서 탄생을 하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단지 핸드폰이 나오게 돼서 훨씬 더 연애가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개인의 번호와 개인이 개인화된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자기의 말을 한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사회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루하루 일상에서 일종의 리허설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사소한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라는 것이, 사회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함께 모여서 사는가에 대한, 사람이 모여 사는 모습을 우리가 사회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미디어 기술이나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은 사회의 모습을 사실은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전통적으로 매스미디어는요, 그렇죠? 우리가
산업사회,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부터 매스미디어의 시대가 같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생긴 변화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간의 수공업에서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사람들이 물자를 생산하고 교류를 하다가 산업혁명이란 게 생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큰 공장에서, 중앙에서 몇몇 개의 큰 기업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표준화된 제품들이 세상에 펴졌고, 우리는 옆집이나 나나 다 굉장히 표준화된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었죠. 매스미디어도 그거하고 동일하죠. 몇몇 개의 중앙 집중화된 방송사나 언론사, 신문사에서 굉장히 표준화된 생각들, 표준화된 컨텐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어떤 재료로 삼을 수 있는 표준화된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뿌리고, 우리는 굉장히 표준화된, 옆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신문을 읽고 똑같은 9시 뉴스를 보고 세상을 움직였던 거죠. 세상 안에, 사회 안에 어떤 물자가 퍼져나가는 것이나 물건의 흐름이 흐르는 것이나 우리의 어떤 인식이 서로 어떻게 사회 안에서 묶여지고 배포되고 하는 것이나 굉장히 동형의 구조를 가졌던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미디어 변화가 가져왔다라기보다는 미디어의 변화와 사회의 어떤 변화가 같이 가고 있는, 그래서 이미 왼쪽과 같은 조직도를 가진, 그것이 영리기관이든 비영리기관이든 왼쪽과 같은 조직도를 가진 기관은 이미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개인과 개인이 유연하게 연결이 된,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뭔가 끊임없이 어떤 역동적인 에너지가 나는 그런 조직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비단 어떤 조직도상의 변화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그림의 변화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으로 옮아가고 있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은 이 두 개의 굉장히 다른 사회적인 우주가, 두 개의 우주가 공존하는 세상 안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전통적인 사회는 굉장히 질서 있는 와이파이 꼴의 사회였어요. 세계 질서가 있었고요. 거기는 UN과 같은 어떤 세계 질서를 관장하는 기관이 있었고요. 그 안에 대륙이 있었고, 그 안에 하나의 국가가 있고, 그 안에 지방자치제가 있고, 그 안에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있고, 굉장히 안온했고 편안했고 체계적인 어떤 수직적인 질서의 세계 속에 살았다면, 오늘날은 뒤죽박죽이지만 여러 개의 연결선들이 엮여 있는 그런 어떤 사회 안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 조직에서는 빈 공간들이 보였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빈 공간들, 큰 조직이 할 수 없는 빈 공간들이 있었고, 빈 공간들이 남아 있었고, 그 빈 공간들을 채웠던 것들이 대부분 비영리 재단들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사실은 이 오른쪽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한 것은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 어떤 기관이나 그 어떤 제도나 연결을 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다종다양한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온라인에서 구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큰 조직이나 기관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만, 덩치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오늘날은 세상이 미디어화하고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 개인이나 작은 기관이 그 이전에는 큰 조직이나 큰 기관에서 많이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는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나 작은 조직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넓어진 세상으로 이미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비영리 재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바야흐로 이제 작은 조직이나 개인이 그 이전에는 큰 기관이나 제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구나.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학생들한테, 얘들아 비영리, 이제는 비영리 조직에 가서
너 개인의 어떤 재주를, 네가 하고 싶었던 일을, 네가 만들고 싶었던 변화를 그 이전에 자원의 제약이나 제도의 제약 탓할 거 없이 얼마든지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게 너한테 주어진 초이스다. 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개인이나 작은 조직들이 그 이전에는 큰 기관이나 제도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이미 할 수 있게 된 어떤 사례로요. 제가 항상 학생들하고 제일 자주 이 기관이 하고 있는 일을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Patients Like Me라는 조직입니다.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영리 재단은 아니에요. 이 기관은 영리 기관입니다. 영리 기관이기는 하지만 비영리의 마음을 가진 혹은 비영리의 태도를 가진 영리기관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Patients Like Me라는 이 기관의 시작은 어떤 한 개인이 한 15년쯤 된 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기 형이 루게릭병에 걸렸답니다. 루게릭병에 걸려서 같이 형을 데리고 병원에 치료를 하러 다니는데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해주고 설명을 해줘도 그 약이 의사가 처방을 해준 대로 형한테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개인의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약을 처방을 받아도 자기 형이 겪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이 자기가 책에서 읽거나 의사한테 들은 거하고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루게릭병의 환자를 가족으로 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나도 똑같은 이런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나한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경험이 나타난다. 우리 의사는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는 이 약을 뭐 이렇게 줄이라고 했다. 이거를 어떤 물리치료를 병행하라고 했다.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끼리 막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실은 이 커뮤니티가 발달을 하면서 엄청난 임상 데이터가 여기에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몇 년 후에 이 사람은 이거를 영리기관으로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각 중요한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로 어떤 약이나 어떤 치료법을 실제로 치료법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한 환자들의 질적인 경험을 데이터화하고 그 데이터를 제약회사나 의료회사나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랑 데이터를 공유를 하면서 이 질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더 좋은 치료법을 만들거나 더 좋은 약을 만들 수 있는 데에 쓰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는 개인의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를 더 잘 쓸 수 있는 기관하고 공유를 해서 거기서 영리적인 것들을 남김으로써 그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파는 그런 기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는 프로퍼블리카라는 미국의 비영리 뉴스 기관입니다. 이들은 광고를 하지도 않고요. 순전히 크라우드 펀딩이나 도네이션만으로 언론사를 운영을 하는데 이 프로퍼블리카가 생긴 지 10년도 안 된 어떤 비영리 언론 조직인데도 미국에서 유명한 어떤 저널리즘 상인 퓰리처상을 굉장히 여러 개 받았고요. 이들이 굉장히 신기한 것은 기존의 언론 조직과는 달리 내가 언론사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을 좀 미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이 주로 우리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테크놀로지 컴퍼니들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보이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알고리즘을 운영을 해서 어떤 뉴스나 어떤 정보들을 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그 가시성을 조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역 엔지니어를 통해서 밝혀내서 오늘날 그런 그 테크놀로지 컴퍼니들이 가장 겁내하는 뉴스 미디어의 거의 1등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프로퍼블리카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언론사 본연의 정체성을 처음부터 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감시하는 사람들이다. 감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역이 없어야 되고 내가 세상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시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만큼의 기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영리 언론으로 스타트할 때부터요. 프로그래머나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을 기자들하고 함께 협업을 시켰고
결국은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의 버금가는 어떤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있을 수만 있다가 아니라 내가 감시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영역과 가치 또 능력치를 맞추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시작은 굉장히 작았지만 발군의 성과를 내고 있는 비영리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든 바탕에는 사실은 개인들이 있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 개인들이 온라인에 올라가서 수많은 활동을 해 나가는데, 결국은 내가 혼자 무엇을 만들고 종이 접기를 하고 뭐 풍선을 어떻게 부는지 굉장히 쓰잘데없고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고 끊임없이 그것을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런 어떤 개개인들이 주체로서 탄생을 했다라는 것이 바탕이 돼서 어떤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비영리 단체들의 일들이 더욱더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협업을 만들어내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돈보다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이거는 원래 비영리 재단의 고유의 소위 나와바리가 아니었나? 이거는 원래 우리가 했었던 일들인데 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가치라고 떠들어대지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헤드라인을 보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드렸던 얘기들은 영리건 비영리건 큰 기관이든 작은 기관이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이 굉장히 재정의되고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우리가 굉장히 개개인의 가치라기보다는 어떤 역할, 어떤 관료 제도 안에서 역할로서만 움직였던 그런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었다면, 오늘날은 개개인이 굉장히 주체가 되고 개개인의 어떤 덕력이, 개성이 힘이 되어서 그 능력 있고 주체 있고 개별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개인들의 연결에 의해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가치는 서로 연결하고 섞음으로써 만들어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각 집단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했고 각 기관이나 제도들이 개별적으로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문화교류라는 말을 했었죠. 이 조직의 문화와 저 조직의 문화가 있고 그 문화가 교류가 된다. 근데 이제는 그 말이 거꾸로인 것 같거든요. 문화가 있고 그 집단의 문화들이 교류되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교류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대의 어떤 문화를 아우르는 특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결하고 끊임없이 다양한 어떤 조직체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목표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것보다 그 목표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과 협력하는가, 연결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산출물보다는 작업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하는 역할들, 어떤 큰 혁신을 이루어서 그것이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소하게 일상에서의 작은 체인지들을 거듭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중요한 세상이 됐고, 사람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작업 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경쟁보다는 협력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이런 것들이 새롭게 부상한 가치라기보다는 이미 오랫동안 비영리 재단이 하는 일이라는 본질 자체에 이미 많은 부분이 비영리의 DNA로 녹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뭐를 알려드린다라기보다 이 자리에 와서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작은 기관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고, 여러분들은 이미 비영리 재단의 어떤 작업의 본질 안에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라고 떠들어대는 것들의 DNA를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계신지,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살피고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고, 큰 문제를 태클하기보다는 주변 우리 생활에서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
그 마음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비영리 단체에 들어와서 내가 무언가 작은 일이지만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고 싶다, 뭔가 작은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하고 싶다라고 처음에 비영리라는 어떤 이름을 가진 직업을 갖게 되시기는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것들이 오늘날 더 좋게 된, 더 작은 조직이나 개인이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남은 것은 작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큰 혁신보다는 조금씩 일상 안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거, 파트너십의 가치, 연결의 가치, 다양한 개인들의 개성이 가진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 그게 비영리 기관인 대학 안에 있는 저의 역할이기도 하고 다른 어떤 비영리 영역에서 작업을 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최고봉, 그렇죠? 이런 비영리 기관들이 슬로우 데스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체인지 온과 같은 행사에 참여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학교도 굉장히 혁신의 어떤 물결 안에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세상은 사실은 영리의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는 비영리, 그래 얘들아 비영리라고 막 부흥회처럼 떠들어도 엄연한 현실은 세상은 영리의 세상이고요. 근데 영리의 세상 안에서 우리가 더 작업을 잘 해나가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초심을 살려나가는 거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까 공영방송사가 상업방송사에 밀려서 상대적으로만 자기를 규정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태도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리의 세계에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런 자리에서 많은 다른 어떤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하고 만나서 공유하고, 사실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복도에 나가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단체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질적인 오디언스를 상대로 하면서 나의 다른 면들을 발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질적인 오디언스셨고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다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